예, 아까는 이제 그 지주 왕국 지주가 굉장히 많다, 일본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지주들이 농업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도 하고 보급도 잘 시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분이 되는 아주 현저한 특징이다. 전라북도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로 나타나는 게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도 천하 총화라고 볼 정도로 명성을 부과한 것이 바로 전라북도입니다. 실제로 한 25년간, 이거는 연평균입니다. 그래서 1910년에 14년 초기하고 1930년대 후반하고 비교해서 82% 정도 생산량이 늘어서 엄청나게 는 거죠. 거의 한 92만 석 정도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한 것 중에 품종, 또 수리점 만드는 거죠. 요즘 말로 농지 개량잡, 농어촌공사 있죠. 그 다음 비료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비료가 처음 일제시대에 나온 겁니다. 그것이 보급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품종입니다. 품종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미 1912년에 10%를 심었어요. 40년 가서는 97%, 3%밖에 안 남았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심었던 게 3%밖에 안 남았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아주 재미난 것들이 한자로 써져 있죠, 너무나. 예. 그런데, 이 보급률은 타 지역을 다 리드해요. 선도한다고.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서부 평야 지역, 아까 김제, 옥구, 익산, 정읍, 이런 쪽이 실제로 굉장히 제일 빨리 심습니다. 품종도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동부 지역으로 갔다가 전체 조선호 보급됩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빨리 보급돼요. 거의 10년, 전국 전체 평균보다 10년 빨라요. 그리고 재미난 건 요 그림입니다. 이게 소수 품종이 통일해요. 세상에 보면은 한 개 품종이 여가 이제 19일이거든요. 한 개 품종이 예를 들어 여기는 한 30%. 여기 재미난 게 은방주가 있어요. 은방주는 1938년 요 무렵은 80%입니다. 세상에 한 개 품종이 80%를 다 심어요. 이 은방주가 참 재밌어요. 은방주는 통일비하고 똑같아요. 정말 통일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긴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하여튼 소수 품종이 몇 개, 2, 3개 품종이 거의 80% 이상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래 품종 구치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닫혀진 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재래 품종 구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재래 품종은 안 좋죠. 그러잖아요. 옛날 거니까 빠락도 많고 조숙하고 병도 약하고 품종도 붉은 품종도 적고 포기수 적고 줄기가 길어서 바람 보면 그냥 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쓰러지고 이상 나달도 많고. 근데 굉장히 장점들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추위에 강해. 또 일수가 짧아. 중요한 게 이게 수분이 부족한 토양에서 잘 자라, 뿌리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40년대 가면 3%도 안 나오고 거의 없어지잖아요, 이게. 실제 말하자면 이 품종이 없어지는 겁니다. 급속하게. 실제로 재래 품종 조사하면 산도 이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 없어져요. 실제로 일본 사람이 하는 이 얘기입니다. 광계수나 비료가 부족한 곳에 일본 품종, 우량 품종은 오히려 수확량이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거나 비료가 안 내는 지역에서는 똑같은 품종을 심어도 일본의 개량품, 우량품보다 수확량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점이 있거든요. 재래 품종을 가지고 육종 교배를 시켰으면 훨씬 더 지역에 맞는 품종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재래 품종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품종의 보급이 빠르지만 재래 품종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리 개발입니다. 전라북도 1등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옥구 서부부터 이렇게 쭉 이믹 서부 이름이 전익이 다 따라간 거예요. 전익, 전주 익산 말하자면 이목 이런 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가 옥구 서부 지금. 여기 보면 100주년 기념관이 있죠. 막 1908년에 수리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이란 거 수리조합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고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사실은 옥구서부가 빨리 했던 것은 지금 미제저수지, 지금 음파잖아요. 아마 미문 가면 이 음파 가면 여기 보일 겁니다. 이렇게 100주년, 1908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주년 기념을 딱 했어요. 여기 이제 그 사무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전라북도는 내부로, 위에는 금강과 성진강이 있지만 내부로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만경강이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곡 수리조합입니다. 여러분 가본 사람이 있겠죠. 대하리저스입니다. 여기는 경천저수. 경천저수 매운탕 먹으러 가는 사람 많죠. 이게 1935년에 만들었고요. 여기는 1922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파란 줄이 보이죠? 이게 바로 대간수로입니다. 자, 어떻게 흘러가 보세요. 여기가 옥구저수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군사 비행장 자리죠. 여기를 다 간척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사람 부리농촌 부리농장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를 뺐습니다. 이게 이제 삼내부터 저 고산 어부부터 시서 삼내를 지나서 이 물로 인해서 물을 다 대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저수지를 만들고 경천도 나중에 만들었지만 이른바 간척 사업도 이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위에를 보고 이게 이제 간수로잖아요. 큰 대간수로.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죠. 이 모습.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새만금하고 비슷한 거죠. 굉장히 힘들었죠. 레일 철도도 놓고 이렇게 깔았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지금 이 자리입니다. 아마 사진 본 사람들 이것은 사실은 물속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려 가뭄때 보입니다. 가뭄때. 지금 안 보이겠죠. 이 오른쪽에 위에 요 그림은 새로운 댐이 만들어졌잖아요. 80년대 후반에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옛날 자리였습니다. 이걸 보고 물이 이렇게 쫙 흘린다고 해서 그 당시에 나이가라 폭포라고 그랬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대하리저수 여기 보면 큰 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아까 내가 철도 얘기했잖아요. 철도 이렇게 놓고. 자, 요게 이제 아까 대간수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후지 간따르는 사람인데요. 이게 이제 조선의 수리왕 이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왕들이 있는데 굉장히 전라북도에 수리왕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끝나고 왕곡 무렵이 여기 이제 총독도 오고. 그래서 아까 대하리저수 거기에 총독이 쓴 것 글씨도 있죠. 이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곡 수리조합입니다. 이곡 수리조합은 그 수리 사무실은 아마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장촌 가면은 지금도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만경강은 굉장히 빨리 수리 개발이 됐는데 동진강은 조금 늦게 됐습니다. 일본 사람이 좀 늦게 진출도 했고요. 그래서 동진강 유역의 수리조합은 1910년대에 이르러서 16년에 이른바 1911년에 동진강 수리조합에 이렇게 20에서 이른바 동진수리조합을 만듭니다. 사실은 수업을 취재했는데요. 지주들 간에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구마모토 대 아까 얘기했죠. 말하자면 일본 사람 둘하고 이렇게 싸웠던 여러 가지 이 얘기는 부가비 그 수리비 때문에 왜 상류에 있는 돈 있는 사람은 물을 다 가져가면 하루를 못 받잖아요. 근데 수리비는 똑같이 내니까 조합비 부가 문제로 둘이 워낙 당했죠. 그래서 구마모토와 닭이라는 사람이 막 싸우다가 결국은 하지를 못하다가 그거 20 관련해 했습니다. 여기 재미난 거는 우남저수지잖아요. 우남저수지의 물은 사실 전라북도 물이 아니잖아요. 섬진강의 전남에 있는 것을 위로 올려가지고 사실 전북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남댁, 충남 이렇게 주는 거고 충청도 주는 거, 세종 이렇게 세종시 주는 것 같죠. 자, 이게 바로 동진수리조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신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이죠. 요게 이제 위의 모습이죠. 요 모습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뭄 때, 비가 안 올 때, 이렇게 물이 머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그 대하리저수지 똑같죠. 요 모습이. 그래서 거의 이걸 그 당시에 뭐 전북 안내라든가 일본 내무성
이게 우리 같은 행안부죠. 행안부의 책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3개군 26개면에 이렇게 물을 다 대는데 무려 18,000헥타르를 물을 대. 18,000 정보에 물을 대. 그래서 동양 제1의 수리잡이다. 실제로 글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신태인읍, 일본 사람이 만든 거죠, 신태인. 이른바 신태인읍입니다. 동남쪽에 칠리 정도로 가면 섬진강 상류에 정성리에 가면 273m 85쪽짜리 대폭포가 있다. 그게 장관 동양 제1이다. 이른바 대저님 20수억 개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 잡은 목리지 1만 5천 정도 물을 댄다. 실제로 한 정읍, 부안, 김제의 3개, 26개 만에 목리 면적이 물대는 면적이 한 18,000헥타르, 18,00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신태인에서 한 칠리까지 있는데 굉장히 폭포가 있다. 그것이 굉장히 위로 올라가면은 뭐 위로 이렇게 보면 장관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동진수렵 수원지죠. 그래서 목리지가 이 당시에 15,000 정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 이 부분에는 주위 일대 풍광절가, 풍경이 좋고 아주 절경이 아름답다는 얘기죠. 경치도 훌륭하고 한민열의 피서지가 적당하다. 상류 일련은 대수로가 있고 수력발전소가 있다. 수력발전소 있죠, 여러분. 칠보발전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동진수리조합도 만들었습니다. 자, 아까 품종도 보급되고, 자, 수리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수리조합도 전체 조선이 1등이고 품종도 제일로 작아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으로 또 경지정리를 했어요. 이 경지정리 무엇입니까? 경지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 논이 조각조각 나니까 이렇게 평한 거죠. 이 당시에가 1200평입니다. 이게 농로 여기까지 하면 1210평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농촌에 가면 어른들이 한 필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200평입니다. 근데 요즘은 1600평 갖고 안 되잖아요. 기계가 들으려면. 그래 3000평으로 늘리는데요. 이걸 다 했습니다. 이 모습이. 이게 일제시대였던 거. 그래서 아까 그 이곡 수리조합에 이걸 보면 다 여기 한 겁니다. 이 대간수로가 이렇게 흘러서 옥구저수를 흘리잖아요. 전부 다 보여요. 이거는 이제 간척지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기 전부 다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적어도 1920년대, 30년대, 20년대 후반에 이렇게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농사에 편리하고 노동력을 굉장히 절감시킬 수 있죠. 이게 일제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우리가 농사 경작법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 그림을 그렸더니 상당히 좀 복잡하죠. 복잡하죠. 근데 이것만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하시면 될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 썼던 것을 재래농업법이라고 하고 일본설에 가져온 것을 계량농법. 이 일본설에 가져온 것은 사실은 후쿠오카, 큐슈 지방에서 뿌리를 들인 건데요. 상당히 재래농업보다 과학적이죠. 그리고 서양에 있는 실험농약, 우리는 경험농학 가지고 주로 했잖아요. 실험 광합성이라든가 비료, 이런 화학비료, 이거에 뿌리를 둔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료도 많이 넣고 노동도 더 많이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물도 더 많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훨씬 많다. 이게 담보당 수량인데 이거는 현미가 아니라 벼입니다. 벼. 그러니까 아까 1.9석이 구석이 재래 농법이면 계량농법 한 3.2석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확량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품종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종자, 묘대, 이양, 경운 이렇게 그다음 시비, 그다음에 제초, 그다음에 방제, 수확, 탈곡 이게 일련의 과정이 끝나. 훨씬 더 오른쪽이 품이 많이 들어가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초점을 맞춘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품종입니다. 재료 품종이 거의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등장했죠. 왜냐하면 경지정리나 수리조합 같은 것은 돈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만 이 품종 같은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비료입니다. 이게 비료. 여기 시비가 제일 처음에는 하다가 금비로 하다가 이제 화학비료로 바꿔졌다고 그랬죠. 저희 어머니가 그 시집을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시아버지죠. 한테 한 얘기는 뭐냐면 머슴이 우리가 자작농으로 조금 졌는데요.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머슴이 화학비료를 가지고 장에다 파는 걸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요즘은 화학비료 안 쓰죠, 잘.
근데 화학비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집어넣는 모양이죠. 그런 정도 화학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텃밭 같은 거나 혹시 간 사람이 화학비 보면 그 다음날 오면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품종, 비료, 아까 말한 수리개발. 이게 3요소가 농업기술 가장 포인트입니다. 이게 다 바꿔진 거죠. 틀이 바꿔지고 집어넣는 그게 바꿔지고 그걸 자라는 촉진제가 바꿔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래 기술이 아주 낮게 가볍게 경시했다는 거. 그리고 일본 농업기술 그대로 갖고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래가 완전히 단절되고 농민들이 그동안에 농민들도 굉장히 고심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돌연번이 같은 품종을 갖다가 실제 그런 품종 있습니다. 품종을 갖다가 심고 옆에 나눠주고 이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일본 걸로 다 바꿔진 겁니다. 일본 사람은 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을 보더라도 밭작물은 면 빼놓고 전부 다 정체 내지 감소입니다. 40년 동안 간접통치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농업기술자리 쓰는 말이 조선에 대한 전작물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이렇게 쓰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 농업기술 체계가 이 시기 그대로 됐다는 거. 이거는 일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일본 농업이 이 시기에서 발휘됐다는 것은 이게 조선적인 게 아니다. 일본적으로 개발하는 거야. 일본에 갖고 있는 지식, 일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 그대로 그 방식 가지고 개건 거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거든. 일본 사람들은 외래 농업기술을 가꾸면서 뭐냐면 서로 대립을 해요. 그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내부적인 것이 외래 오면은 누가 이기냐 막 싸우다. 그 외래 것이 과학적인 게 이기죠. 그런데 서로 각축하면서 서로 도움 줬고 도움 주죠. 우리나라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일본 내에 일본 기술의 재래 기술과 말하자면 계량 기술의 관계와 식민지 조선에서 재래 기술과 계량 기술 관계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게 식민지적 완성을 나타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걸 그렇게 보급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했죠, 이게. 아까 말한 히사모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이 관의 지도다. 근데 관 지도가 그렇게 아니다. 실제로 품종 뭐 심으라고 해서 많이 안 심는다. 그러면 진짜 뽑아버려요. 정조식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모짜리를 이렇게 줄을 쭉 서가지고 이렇게 정조식. 적어도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모내기 방학을 했습니다. 실제로 방학이 여자들은 김장 방학도 있어요. 하루. 지금 많지만 물론 그 예를 들어 여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헌스탁하게 보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눈에 이제 거머리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헌스탁 싣고 하라고 뭐 이렇게. 군대 갔을 때도 이렇게 이항기나 뭐 바인다 혹은 뭐 콤바인이 없을 때는 실제로 낫까지 걸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정조식을 안 하면 다 뽑아버렸어요. 이거는 그대로 갑니다. 50년대 해방이 됐어. 그래서 이걸 보고 67년에 체계임은 과학기술청 계획국 체계가면 행정조직을 통해서 했다. 3.1운동 이전의 수도품종은 강권적이고 군대식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피스톨을 갖고 했다는 것도 어떤 분은 인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행정 차원의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차원에서 타율적인 감시와 명령을 가지고 보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것이 똑같이 역사에서 타율적이고 외래적인 것이 받아들여서 일제시대 때 이렇게 됐지만 오른쪽의 그림처럼 70년대 통일부 보급에도 똑같게 나타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반성할 것과 반성을 토대로 해서 변해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고 지금도 또 해외 개발에도 일부 사용하고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농업기술의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농민들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좋은 건 좋은데 왜 기술을 반대도 했을까? 그렇잖아요. 경제발전에 의하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뛰면 경제발전,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반대를 했을까? 뭐가 좋아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